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좀 긴급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증시 반전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이면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에서 파견 근무 중이신 김효신 박사인데요. 최근에 또 아래 공포가 온다라는 책을 써서 출판계에서 또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 박사님은 금융위 소속이면서 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이라는 데가 또 이 금통위의 실무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 기조와 시장 충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번에 그 FOMC에서 21일 발표한 결과는 사실 기존의 이제 여러 가지 기조랑 약간 시장의 반응과 다르게 좀 강력하고 명백한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6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7월 달에는 한 8.5% 정도로 상당 부분 줄어들어서 지금 사실 8월 달에는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한 게 한 8% 정도 선으로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나 이런 건 0.3%가 외로 상승한다던가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사실은 뭐 근원 같은 경우에는 0.6%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이고 떨어질 거로 봤는데 오늘 올랐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용도 여전히 단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업률이 3.7%인데 사실 이론상으로 3.5%를 넘는다는 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사전에 사실 이런 걸 기대하고 상당 부분 증시에도 반영이 돼서 8월 달에는 베어마켓 랠리를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좋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이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향후 시장의 어떤 기대를 약간 줄이는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신호를 준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은 뭐 연준의 금리 인상 0.75%의 뭐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을 했고 시장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FOMC 이후에 시장 하락세가 좀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기대가 많았죠. 조금만 어떤 인플레이션 폭이 줄어들기만 하면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게 긴축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경우에 통상 30개월 정도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7개월에서 길게는 3년. 또 자산이 꺼지고 자산 버블이 꺼지는 거는 그 후에 1년, 2년 있다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 주거비라든가 렌트비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돌아서 사실 인플레이션 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FOMC에서도 향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좀 더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직 시장이 정말 기업 실적 악화까지 가려면 저 끝부분인데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사실 증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좀 마음 아프지만 상황이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비관적인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상하는 것 비슷하게 또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처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 힘들까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힘들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전자 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금리 인상의 대가와 고통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면 가장 어려운 게 취약계층들한테 어려움이 오거든요. 취약계층한테도 어려움이 오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나 되는 상황이고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2,100조나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던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부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텨오신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준 측면에서도 조금 이 금리 인상폭을 과거에 비해서 사전에 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3월부터 사실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연준이. 그러면 불과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거의 3% 정도를 올린 거거든요. 0.25에서 3.5%대가 예, 되고 3.5% 정도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인플레이션 신호는 작년 3월 달에 한 3%까지 올랐었고요. 네. 작년 7월 달에는 4.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70년대나 80년대 수요, 그러니까 공급단의 문제, 그러니까 석유 유가파동과 관련된 석유단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7%대의 정도의 금리를 11%까지 올렸었고요. 10%까지 올렸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사실 3%만 넘으면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6%,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6%고 소비자 물가는 8% 정도 됐을 때 3월 달 돼서 물가 인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이후에 조치를 한 겁니다. 상당 부분. 왜 그런가요? 연준이 뭐 낮잠을 잤나요? 왜 1년씩이나 그걸 방치를 했죠? 여러 요인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어떤 정치권과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바이든 정책과도 연결이 된 미국 것이 중앙은행도 그렇습니까? 그런 정책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뭔가 이 긴축을 벌써 시작하면 시장에 주는 부양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긴축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런 FOMC나 연준의 판단이 늦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다가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사실 연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이 지금 이렇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건 연준의 심리적 마지노가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5% 미만까지는 과감하게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7%니까 5%까지는 아직 버퍼가 있다. 약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준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그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빨리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환율이 뭐 1,430원까지 육박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긴축 상황, 금리 인상 기조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취약계층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 특히 우리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스텝보다는 한 50bp 정도 빅 스텝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금리를 우리가 적게 올리면 21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루에 뭐 10원 넘게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 뭐 연준을 포함해서 중앙은행의 딜레마가 뭐냐면 과연 환율을 잡고 경제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던가 소외받는 분들, 일반 대중들의 힘든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어서 물론 이제 환율 상승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낮추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릴 거냐 이런 중앙은행 딜레마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상당히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그동안 영끌 비투하신 분들, 뭐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난리인데 그 파장, 이것이 혹시 금리 인상이 이런 뇌관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경우 2차 대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상 긴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1번이 거의 심각한 경기 침체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제 위기로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 11번 중에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8번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와 중첩이 돼 우리가 있습니다. 8번이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10년 주기로 여기서 경제 위기는
금융 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기 침체를 포함한 예.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간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단단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특히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을 요즘은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담대라던가 아니면 신용대출이 많은 분들이 이미 연체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자에 대한 유예라던가 이런 게 과거에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자 유예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 또 오늘 뭐 부총리께서도 발표했지만 외평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네. 사전에 어떤 우리가 수출 대금에 대해서 선물안의 매도를 좀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환을 안정화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과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응도 상당히 정교해지고 예, 이거는 예. 인정을 하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 우리 외환위기 직전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큰 뭐 한미 금리 역전 뭐 이런 것들이 큰 우려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금리 역전 사항이 지금까지 3-4번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사실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금리가 역정되는 순간에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네.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어떤 외환의 위기 상황이라던가 환율이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인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상으로 그 역전 상황에서 급격하게 외환이 어떤 외환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사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역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상 수익률을 쫓아서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돈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올 초에 비해서 한 20% 이상 하락됐거든요. 예. 그리고 환율이 한 19% 정도 오.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올 1월 달에 1,187원인데 지금 1,420원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투자됐던 투자자들이 가만 앉아서 39%를 손해 본 겁니다. 그런 셈이네요. 예, 미국에 가만 갖고 있었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 부분들. 그래서 분명한 건 이런 금리 역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부정적인 효과가 되고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월가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은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금리 역전이나 이런 걸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뭐 우리 취약계층 문제들 있지만 조만간 아마 한미 금리를 다시 갖거나 동조화하거나 약간 높은 정상적인 금리 상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도 문제지만은 예.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경우에 신흥국 어디선가 뚝이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영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표현이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예,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같이 긴축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흥국의 어떤 투자 이익을 위해서 나갔던 월가 자본들이 회수가 되면서 예. 신흥국의 어떤 삼중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외환이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위기들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든가 뭐 일부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이런 국가들이 사실 외화 유동성 위기서부터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과거에는 우리가 전염 효과라는 것 때문에 예.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 신흥국에서 발생된 위기상이 우리나라로 전염되지 않을까. 또 당시에 우리가 IMF 사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부분 단기 외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신흥국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위기가 있던 아시아권이라든가 중남미 그렇죠. 또 동유럽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위기상에 우리가 전염 효과가 컸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 단기 외채 비중도 상당히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신흥국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우리가 당시처럼 투자가 안 되어 있어서 전염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급 효과가 오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사항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위기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자, 우리 김 박사님은 최근에 그 아래 공포가 온다는 책으로 예. 또 위기 해설사, 위기 예. 전문가 이런 별명도 얻으셨던데요. 참 이런 위험 속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래도 좀 선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 사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려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1차, 2차 단순 가공 제품들이 많아서 산업화 시대에는 수출이 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이 줄거나 답보 상태입니다. 예, 수입만 늘어나죠. 예, 수입만. 네. 그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위한 제품들이 대부분 하이테크 제품들이고 고품질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원재료나 이런 재료들이 아주 글로벌 밸류체인이 긴 어떤 예. 제3시장에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생산된 것들을 우리는 기술을 입히고 품질을 입혀서 수출을 하는 시스템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단단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 한참 인플레이션 방지법 때문에 이슈가 되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예, 그런 예. 산업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예.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배터리나 뭐 이런 자동차나 뭐 여러 바이오를 포함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어떤 산업을 좀 뭔가 본인들이 좀 갖고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너무 침울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IMF를 극복해서 이런 산업을 지금 만들고 일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은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갖고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예. 또 비생산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개선을 할 기회로 가져야 되고요. 또 투자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은 투자도 해서 이걸 도약의 기회로 가진다면 우리는 긴축이 끝나는 시점에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예. 있는 그런 기회로 반드시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아무래도 그 길게 봐서 그리고 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시각에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효신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